자, 엘클라시코가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바르셀로나 팬들이 좀 복장 터질 만한 경기였습니다. 네. 원래 이번 그 주에 세리아와 라리가의 빅매치들이 있었죠. 여기는 엘클라시코였고 세리아는 사실 이탈리아 더비가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면서 엘클라시코만 펼쳐졌는데 뭐 먼저 우리가 딱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면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배했지만 어쨌든 지단은 지단이다. 네. 그리고 키케 세티엔에 대한 이 조금씩 무럭무럭 생겨나는 약간의 그 의문 아니면 의구심? 약간 약간 네. 요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오랜만에 좀 재밌는 엘클라시코가 아니었나. 네.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 한쪽에 쏠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그런 게 좀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바르셀로나 쪽으로 지금까지는 조금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최근 몇 해를 생각을 해보면 네. 왜냐하면 그 솔라리랑 로페텍이 있을 때 그 발베르테가 네. 크게 이용을 했거든. 맞아요. 이제 그런 점도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이날 엘클라시코를 보면서 간만에 좀 속 시원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죠. 그렇습니다. 네? 얘기 계속 해주시죠. 네. 예. 아니 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치는데요? 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제가 네. 이거 엘클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봤어요. 네. 키케 세티엔이 그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즐기기 위해서 베르나베우로 간다. 네. 맞아요. 제가 뭐 이 사람마다 다 어떤 그 일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는데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모든 게 다 존중받을 만하다. 근데 전 그 서장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즐기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죽기 살기로 해도 될까 말까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네. 모든 일을 해요. 네. 그래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해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담보할 있다. 수 없다. 저는 그래서 모든 걸 진짜 이 몸을 불태우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불 타고 있지 않나요? 더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내 성대가 다 탈 때까지 그러니까 성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는 하여튼 그런 상태로 하는데 이 키케세티는 어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뭐 대강하겠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네. 근데 이거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딱 이거 보고 들더라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패배를 했으니. 그렇죠. 예. 자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볼게요. 좋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스코 시프트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로스, 카세미로, 발베르데가 이제 3미들도 나왔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발베르데가 마치 이 우측 측면 미드필더처럼 이 사이드 라인 쪽으로 동선을 가져갔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조르디 알바가 좌측 풀백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스케츠, 아르투르 멜루, 더용이 3미드를 구축을 했고요. 비달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압박하는 롤. 더군다나 이제 수비 시에는 측면으로 빠지면서 4-4-2로 전환하는 형태. 여기에 그리즈만과 메시. 메시는 사실상 프리롤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야겠지만 네. 어쨌든 톱 자원으로 분류한다면 수비 시에는 4-4-2 전형을 이제 들고 나온 바르셀로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단 감독이 발베르데를 우측 미드필더로 기용을 한 건 아직 조르디 알바의 경기력에는 물음표가 붙어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바가 전성기 때에 비하면 지금 스피드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부상에서 복귀한 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다면 바르셀로나의 좌측 지역에서 변수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발베르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볼도 잘 다루는 유형의 선수지만 이 선수가 빨라요. 속도가 있죠. 굉장히 빠른 맞아요. 선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굳이 똑같이 유사하진 않지만 부상으로 빠지기 전 조던 앤더슨이 측면 미드필더처럼 사이드 라인을 돌파하고 좋은 크로스를 날릴 때 발베르데 어제 이런 걸 보고서 약간 대동소이한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따 또 얘기를 덕현이가 해주겠지만 발베르데 이날 잘했잖아요. 네, 잘했죠. 역시 지단 감독이 어떤 요런 수에 대해서는 강력함이 있다. 네, 저희가 뭐 앞서서 그 지단 필승 있었죠. 유튜브도 이제 업로드를 했던 것처럼 지단 감독의 픽은 뭐 최근 들어서 그리고 감독직을 맡고 나서 틀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이제 아들을 골키퍼로 내세운 건 약간 좀 그럴만하지만. 근데 그리고 뭐 또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제 비다 카드를 꺼내든 건 저는 뭐 이 수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는 항상 비다를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전방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선수들의 이 활동량. 그러니까 사실 메시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만 이제 딱 뛴다라는 인상이 좀 있고 전체적인 활동량을 봤을 때도 이 선수가 뭐 활동량을 엄청나게 가져가면서 승부 보는 타입이 또 아니다 보니까 뭐 요즘 나이도 나이고 이런 메시의 부족한 활동량을 채워줄 수 있는 적임자는 비달이다. 그리고 수비 시에는 측면에서 이득을 또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세메두가 이제 선발로 나온 건 아무래도 이 좌측면 이 세메두 입장에서는 우측이죠. 비니시우스의 속도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쓸 선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뭐 세르지오 로베르토도 이제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세메두 카드를 썼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았었던 세메두의 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팀별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먼저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발베르데의 기용도 성공적이었고 저는 생각나는 선수가 두 선수 한 세 선수 쿠르토아의 좋은 선방. 네. 그 다음에 토니 크로스라는 두뇌가 있으면 비니시우스가 이런 식으로 재능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역시 저는 이 판도를 가져간 거에 대해서 전 지단 감독이 좋은 점이 이 사람은 확실하게 그 본인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지단이 되게 다채로운 전술을 쓰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카드가 딱딱 있죠. 라고 하기는 조금 엄청나게 애매하죠. 혁신적이고 막 팔색조처럼 바꾸는 건 아니나 본인이 확실하게 컨셉을 잡고 와서 딱 때린다. 네. 이런 느낌이라면 이번 경기 그리고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사이드를 공략하고 실리를 추구해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느낌으로 지단이 경기를 펼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맞아 들어간 경기가 아닌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포메이션상만 먼저 짚어볼게요. 좋아요. 수비 시에는 카세미로가 꼭지점이 되는 4-1-4-1 형태 혹은 6-3-1에 가까운 상당히 수비적으로 좀 내려설 때는 내려서는 이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4-2-4-1 같은 경우에는 이스코가 우측면 미드필더 자리로 이제 내려오고 알바가 공을 잡았을 때는 발베르데까지 압박에 이제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6-3-1과 비슷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포메이션이 6-3-1 고정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6-3-1 형태에서는 발베르데가 우측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좌측 풀백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 이스코, 크로스, 카세미루가 이 경우에는 3명의 미드필더진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스코 시프트라는 것 자체가 이스코에게 굉장히 자유로운 롤을 이제 좀 그렇죠. 부여를 하면서 공격 지역, 그러니까 2선 내지는 3선까지 그리고 혹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유도를 부여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3미드를 구성하는 게 발베르데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스코가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가져갈 때는 4-4-2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지단 감독이 들고 나왔었던 축구는 저는 정말 레알 마드리드스러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 역습 장면. 레알 마드리드 하면 또 아주 정말 송곳처럼 찌르는 역습이 우리 특히 외질, 네. 호날두,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딱 머리에 확 떠오르죠. 그리고 벤제마가 그러니까 폼이 엄청 안 좋았을 때도 딱 하나 칭찬을 받았었던 게 연계입니다. 원타치로 빡. 연계형 공격수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그때. 자, 그래서 이 점유율 자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되 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한 이후에 최대한 간결한 루트를 통해서 상대 하프 스페이스 지역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 건 이스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발베르데. 이 두 선수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스코 같은 경우는 3선까지 내려와서 이 볼 배급에 좀 도움을 주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후방 또는 이제 사이드 지역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베르데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역습 상황에서 첫 번째 활로를 개척할 수 있었던 건 발베르데예요. 아무래도 이 상대적으로 알바가 그렇게까지 나쁜 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르셀로나에 나왔었던 좌풀백들보다는 솔직히 나았어요. 뭐 필포라거나. 그러니까 알바가 썩어도 준치다라는 느낌이 현에 강했습니다만 발베르데가 이 역습 상황에서 치고 달릴 때 종종 뒷공간을 노출하는 경우가 또 심심찮게 있었던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쪽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텐데 저는 바르셀로나는 저는 이 경기에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발베르데 대 대용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번 그 경기의 포지션상으로 명확하게 딱 물리는 포지션은 아니었지만 미드필더를 우리가 차세대로 봤을 때 차세대에서 가장 각광받는 미드필더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물론 텐하그 감독의 어떤 쓰임새와 지금 대용의 쓰임새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드러난 건 발베르데의 판정승.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잘라로 기용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상당히 전진된 형태에서 뭔가 이제 롤을 수행하려고 하죠. 근데 아약스에서 대용은 사실상 피보테 롤을 수행을 하면서 이 선수가 빵 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대용의 전진 배치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엘 클라시코에 한정했을 때는 부스케츠가 잘해서 괜찮았지만 대용은 원래 전진했을 때보다는 이제 뒤쪽에서 뭔가를 풀어줬을 때 그리고 여기서 공을 잡고 전진 패스를 뿌려줬을 때 훨씬 더 좋은 이 평가를 들었었던 선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스케츠 자리를 잘 다른 스타일로 메워줄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날 경기는 아르투로 멜로 쪽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레알 중원에 발베르데가 있었다면 정말 바르셀로나 중원에는 아르투로 멜로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르투로 멜로가 지난 엘 클라시코도 엄청 좋았거든요. 사실상 그날 경기에 뭐 MOM이었는데 이날도 더용보다는 훨씬 더 이 아르투로 멜로 쪽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최근 원정 경기를 떠나왔을 때 좀 드러낸 대표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대부분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 높은 지역에서부터 이 상대가 압박을 구사를 했을 때 빌드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이 플레이 스타일 전체적으로 이 고려를 했을 때 빌드업에서 문제를 겪는다. 이거는 경기 전체가 말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본인들의 근간이 빌드업인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방해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비교를 하면 레알 마드리드의 예시를 들면 이 팀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이걸 메인 컨셉으로 잡는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율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게 한두 번의 역습 과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빠른 카운터 여지가 충분한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 빌드업 자체가 안 되기 시작하면 경기 전체를 좀 능수능란하게 풀어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유는 다양한 부분을 들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부스케츠의 기동력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레알은 이 점을 굉장히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이 경기를 딱 반으로 쪼갰을 때 전반 후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전에 조금 더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만든 건 바르셀로나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제 어떤 점 때문이냐면 뭔가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그러니까 후방에서부터의 차근차근 빌드업을 통해서 이 과정이 전개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하는 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후방에서 한 번에 딱 찔러주는 선수 개인의 시야 그리고 개인의 침투 역량 이 두 부분에 의존을 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요. 단적인 예로 부스케츠가 메시를 보고 한 번에 롱패스를 찔러준 그 장면도 있었고 아르투르 멜로의 침투 경로를 보고 그리즈만이 패스를 내주는 장면도 있었고 이 두 장면이 사실상 전반전 가장 골과 유사한 가까운 장면이었거든요. 뭐 우위를 그러니까 찬스 메이킹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전체적인 경기의 판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바르셀로나 쪽으로 좀 쏠리진 않지 않았나라고 이제 느껴지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만 하더라도 골키퍼들 선방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 경기는 뭐 정말 이 골키퍼의 선방 쇼도 좀 볼만했는데 뭐 테오슈테겐이야 원래 잘했고 그렇죠. 이제 팬들을 그러니까 평소에 경기 안 보시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엘 클라시코라고 해서 라리가를 보신 분들은 야 뭐야 크루토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이런 좀 심정이 들 수 있을 정도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쿠발롬에서 쿠르투아가 지금 본인의 역할을 해준 지는 제법 됐습니다. 꽤 됐어요. 올 시즌에 쿠르투아가 계속 각성 모드예요. 그리고 쿠발롬이 뜨니까 케파가 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지금 카바에로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떨어졌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000억짜리가 패딩 입고 뒤에서 앉아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그렇죠, 지옥이 그렇죠. 아니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쿠르투아는 이날 선방 4개 했고 무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테오슈테겐은 선방 2회 테오슈테겐도 잘했는데 어찌됐건 실점이 하나 있었고 결국에는 그 발베르데와 더용의 판정승처럼 쿠르투아와 테오슈테겐의 경우에도 쿠르투아 쪽이 이제 판정승을 주는 게 조금 더 합당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경기 결과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양 팀에서 베스트 플레이어를 좀 한 명씩만 뽑아 보라면 저는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아무래도 세메두. 그러니까 비니시우스에게 실점하는 장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진짜 아까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토니 크로스 패스가 미친 거 아니에요? 와, 딱 뭐 찍어주고 가니까 근데 거기 정말 진짜 이게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라 쓰기도 좀 저기 한데 정말 자로 잰 듯이 주더라. 네, 그것도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 공간 그러니까 토니 크로스가 이렇게 제스처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르셀로나 수비진은 1차적으로 그 공간을 좀 더 봉쇄를 했어야 돼요. 이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있었지만 뭐 어쨌든 저는 세메두가 정말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실점 장면 제외하면 비니시우스 공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공격 상황에서도 이 선수가 그 본인의 장기 빠른 발을 이용한 침투라든지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주면서 레알의 이 측면 사이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발베르데는 저희가 앞서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토니 크로스 같은 경우는 저는 전반전에는 학사 근데 후반전에는
박사가 됐다. 박사. 네. 박사 이상이죠. 네, 그렇죠. 박사 따고 완전히 그냥 이제 뭐 대교수 정도 되는 거지. 그렇죠. 대교수라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배우 아니에요? 대배우, 대작가, 대작가. 대물. 대물인가요? 누가요? 토니 크루스? 아니 당신이요. 저요? 저 그냥 평범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 뭐 이런 데서 무슨 대물 이런 거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뭐 작지 않다. 뭐 그러면서 뭐 자기 뭐 코를 봐라 코가 높지 않냐.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보통 코가 크면 좀 얘기 그렇다는 있는데, 속설이 있죠. 뭐 질라탄 같은. 왜냐면 제가 봤거든요. 별로던가요? 조원 형이요? 네. 네. 제 앞에서 2번이나 바지를 내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가 추워서 그런지. 그럴 수 있죠. 뭐. 엄청 추웠나 봐. 리스펙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예. 이제 경기적인 거 하나만 덧붙일게요. 네네네. 비달을 빼고 브레이스 웨이트를 투입했는데 확실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선수가 기존의 바르셀로나 공격진에는 좀 없었던 새로운 유닛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일단 밸런스 좋고 침투 움직임 가져갈 수 있고 발도 빠른데 슈팅력까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좀 탱크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소형 탱크?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 앞서서가 아니고 이제 엘 클라시코에 앞서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버튼의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날 경기 주심이 라오스였습니다. 라오스가 사실 뭐 다 이 유럽 축구를 마니아틱하게 보시는 분들 혹은 라리가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라리가의 대표 10조. 네. 그리고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라오즈가 짜증이 나는 거는 이 PL 10조들은 알아요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리고 빅매치에 비교적 덜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근데 라오즈는 되게 무게감 있는 경기 나와요. 그리고 라오스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있죠. 판정을 했을 때 그 과도한 어떤 저는 그 판정했을 때 표정이 보면 이거 야인 시대를 봤나? 그냥 그런 거 있죠. 뭐 김목이야 뭐야. 네, 그런 느낌. 네. 구마적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라오스가 사실 이날 시라소니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날 경기 해설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날 경기 최대 변수는 라오스다. 그래,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라오스가 이런 운영을 보인 빅매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정상적이었다. 잡음이 별로 없었다. 이 정도면 라오스 치고 엄청나게 깔끔하게 경기가 끝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딱 하나 전반 32분에 알바는 이미 경고가 한 장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발베르데의 역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이제 노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카드가 나갈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알바가 첫 번째 경고를 받은 장면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카르발 쪽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제스처를 세게 나왔어요. 물론 두 선수가 전반 끝나고 바로 어깨동무를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경고가 없었다면 저는 좀 과하게 봤을 때 이거는 역습 저지로 판단을 해서 경고를 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도 생각한 거지. 첫 번째 경고 준 거 존나 에바였던 거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넘어가고 이런 넘어가야겠다.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라오스가 그동안 문제 있는 거죠. 네, 어찌됐건 라오스 주심은 앞으로 라리가 보실 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그럼요. 좋을 것 같고요. 챔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MD24 과거 MD7 디아즈 골을 넣었습니다. 마리아노 디아즈 들어오자마자 저도 뭐야 이렇게 돼. 저는 솔직히 그 컵백 안 줬을 때 쌍욕했거든요. 보다가 근데 어쨌든 득점을 했으니까 미쳤냐 뒤에 완전 노마크인데 근데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쨌든 약간 세폭이 있었어요 사실. 뭐 그랬음에도 뭐 이 지단의 귀신 같은 용병술이 마리아노 디아스까지 살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어떤 포인트는 발베르데와 더용의 싸움에서 정확히 물리진 않습니다만 신진 미드필더 싸움에서 발베르데가 이겼던 점 그리고 컨셉의 면에서 지단의 실리적인 그다음에 역습을 빠르게 가져왔던 그 판이 잘 먹혀들었던 점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지단 대 키케 세티엔의 이 엘 클라시코에서는 지단의 승리. 지단이 엘 클라시코에서 9경기 4승 3무 2패니까 2번밖에 안 졌어요. 승률이 좋아요. 그리고 세티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엘 클라시코죠. 첫 엘 클라시코인데 그 부분의 어떤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느낌이고 그래서 뭐 일부 칼럼 같은 데서는 세티엔 이거는 좀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공감했었던 이 칼럼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스코카라는 사이트 다 아실 거예요. 뭐 스탯 많이 나오죠. 그렇죠. 스탯 통계로 이제 유명한 사이트인데 스코카에서
세티엔이 이날 경기가 좀 어설프게 펩 과르디올라를 따라했다라는 내용의 아하. 이 칼럼을 썼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날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4-4-2 포메이션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좀 이끌어 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맞아요. 근데 이게 4-4-2적으로 내려섰음에도 역습 상황에서 이 템포를 죽이지 않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제수스, 데브라이너, 케빈 데브라이너.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스털링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는 이 역습 과정에서 뭔가, 그러니까 사실 메시 잘해요. 잘하는데 사실 뭐 스피드나 이런 점을 좀 놓고 봤을 때 전성기급보다는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서 메시의 어떤 표정이 여러 가지로 좀 대변해주지 않았나. 아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즈만이 뭔가 이런 뭐 치달로 먹고 사는 유형의 공격수도 절대 아니고, 그거보다는 그냥 축구를 잘하는 스타일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역습 과정이라든지 이 카운터 어택을 생각을 했다면 차라리 브레이스웨이트 쪽을 선발로 내세우는 게 좀 낫지 않았나. 뭐 안수파티 같은 경우에 아직은 이제 좀 어린 선수고 네. 뭐 이제 그런 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칼럼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설프게 이 펩 과르디올라를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세티에는 본인의 축구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 점에 있어서는 거의 9할 이상 동조를 하는 이제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엘 클라시코 덕에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이제 선두로 올라섰고 네. 승점 1점 차. 라리가가 두 팀이 극강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 재밌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챔피언스리그 2차전, 사실 2차전에 물론 훨씬 더 바르셀로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거랑 리가까지 또 지단이 어떤 이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세티에는 어떤 식으로 리그를 마무리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베르데 엘 클라시코 은근 괜찮거든요. 혹시 그리워하시는 분들 떼키